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기국회 시작이 됐습니다. 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 돌입이 됐는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좀 싸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요,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문희상 의장의 개회사 내용 먼저 잠시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만세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자, 문희상 의장의 개회사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산 겁니까? 문희상 의장이 문재인 어떤 정부의 성과를 이제 강조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조금 항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광석과 캐도남마처럼 어떤 적폐청산, 검찰 개혁, 또 경제 민주화 관련된 개혁 입법의 로드맵을 마련했다라면서 국회가 이런 법안 처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 입법이다. 이제 국회가 그런 쪽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 72%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좀 더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잘했다라고 이제 박수를 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기국회 문 열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한테 청와대 하수인이냐 뭐 이런 고성이 나오기까지 했는데, 자, 문 의장 개회사 국회의장으로서 뭐 응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국회의장은 당적까지 포기를 하고 지금 사실 무소속 입장인데 좀 과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고 박사님. 문희상 의장이 개회사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굴은 장비지만 머리는 조조다 이런 별명이 있을 만큼 전략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 명성에 맞지 않는 그런 국회 개회사를 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중진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인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 품위와 또 비전을 보여줬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 얘기대로 이번 국회가 정말 협치국회가 되어서 일 잘하는 생산력 있는 국회가 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그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강론에서는 다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와 야당은 총론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총론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죠. 그런데 개별 정책에서의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또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 사이에 굉장히 넓은 그 갭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떻게든 좁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야당 의원들로부터 청와대 대변인이냐, 청와대 하수인이냐, 여당 중진 의원이냐라는 비난을 받을 그런 행보를 해서는 정작 하고 싶은, 의장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협치라고 하는 것을 출발도 못하게 됩니다. 어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문희상 의장도 정치인이고 지금 형식상 무소속이지만 뭐 사실상 여권의 중진 의원이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뭐 일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해야죠. 국회의장으로서 야당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독립적이고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당당한 담론을 구사하면서 협치로 방향을 이끌어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첫날 첫 개회사에서부터 저렇게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야당 논평에 의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른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과연 야당의 협치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가 문희상 의장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부적절한 개회사를 했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야당이 좀 듣기 싫은 소리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좋지 않은 개회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문 의장이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실세 국회의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쉬울 게 없는,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 이제 대통령 시대가 아니고 국회 시대이다. 즉 국회에서 뭘 만들어줘야 된다. 일종의 이제 협치란 말을 했겠죠. 어제 제가 막 자꾸 이게 두둔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인지 보면 개헌을 하자. 특히 선거법 개편을 하자.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 따라서 의석수를 얻게 하자. 지지율에 따라서. 그것은 야당의 소리를 많이 들어준 거라고 봅니다. 특히 촛불혁명.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약간 이제 맞지 않은 거 있었어요.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여야 할 거 없이 반드시 보수 진보 할 것이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 개헌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느덧 이것이 쟁점거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인즉은 옳지만 제가 이제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회 시대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 국회가 여야가 협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럼 말인즉 어 다르고 야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기본적인 톤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용비어천가다 대변이 아니냐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쩌면 그러한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수장으로서 이제는 표현을 여당이 듣기 좀 불편한 소리, 표현 방식이 있어서 야당이 어쩌면 우리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장 수장이구나. 이러한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정도 톤에서는 제가 이제 고 박사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만 잘못된 그 표현이었다라고 대해서는 그 기조에서만큼은 지나치게 비판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뭐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야당으로서 반발만 조금 누그러뜨렸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고 박사님께서는 협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개회사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문 대통령도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뭐 당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봅니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회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는 대통령의 당부.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굉장히 뜨끔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이제 경제 관련 법안들 그리고 이제 판문점 선언 비준 국회 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가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고요.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경제에 있어서 협치를 기대한다라면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지금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규제 혁신 법안들 이런 게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가 결국은 이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이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주는 비준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면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한번 또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과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대통령, 국회의장 거듭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않으면 협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통령은 올바른 정책, 이 경제 정책 기조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 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야당의 이 협치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저는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소득 성장 그 부분을 설득하고 같이 협치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경제라는 건 현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캐치프레이즈라든가 깃발을 올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어떤 환자가 몸이 아팠다 하면은 의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하고 한의사가 필요하고 내과 의사가 필요하면 외과 의사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저는 경제 문제로 생각해요. 그런데 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맞는 저는 그 경제 기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동안에 정말 30년 이상 대기업 위주로 했던 것이 결국에는 경제 파탄이 왔다는 건 누구든지 아는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노동자 중심이다? 그러면 임금 주도를 갖다가 우리는 소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이유는 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우리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노동자, 근로자 수준에 가까우니까 소득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기조에서 쓰는 변함을 안 준다 할지라도 그 부분만큼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럴 때 야당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칩시다. 그럴 때는 기조를 흔들지 않고 이런 처방전을 씁시다라고는 받아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화를 나눠갔을 때, 즉 경제 문제야말로 여야가 충돌할 문제가 아니고 얼뜻 보면 보수 진보 가르기가 딱 좋아요. 뭐 시장 경제가 오르냐 그러냐 이렇게 시비 붙기 좋은데 경제 문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협치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기조는 흔들리지 않더라도, 기조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는 다시 소생할 기회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한테 많은 부분을 야당의 정서와 표현, 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 근본적으로 대통령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당이 답답하다 라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박사님? 나오는 저 자료 화면이 그 폭우 속에 그 15명이 삭발하면서까지 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항의했던 소상공인 집회, 거기에 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온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거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 중에는 저런 극단적 방식을 통해서 항의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한 개별 정책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제 철학, 경제 정책 철학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깊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부 전체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협치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협치 주장하고 국회의장이 협치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협치가 되겠는가, 그런 점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쭉 가다가 경제와 민생에서만은 협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이 당정청 전원회의라고 불리는 그 모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해서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저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은 정치적으로는 계속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아붙이겠는데 그러나 경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입법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석할 방법밖에 없어요. 뭐 다르게 해석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야당은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회의장의 요구대로 당할 때는 당해야 되고, 적폐청산 대상으로 당할 때는 사법처리도 당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공세 받아야 되고, 그러나 경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치를 해야 되는 꼴이 됩니다. 이게 야당한테 과연 정당한 요구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정말 열망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 전체를 바꿔야 된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제 첫 번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의 국정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서 전환을 선언하지 않고 야당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 그 점을 제가 문제 제기해보고. 그렇군요. 협치라는 단어는 참 쉽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기는 현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요. 종부세 강화에 이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간 공급은 충분하다 해왔던 국토부 정부의 입장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해찬 대표 종부세 강화에 이어서 공급 확대 이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당정청 계속해도 부동산 해법에 관해서는 다소 조금씩 엇박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날 당정청 회의에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이 부동산의 공급을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날 수도권에 30만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기조 자체가 좀 공급 확대보다는 이제 수요 억제 쪽에 이렇게 포인트가 찍혔던 것과는 좀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좀 과하다. 이 혜택을 좀 줄이겠다. 예.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이 또 상당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많은 반발을 또 받았거든요. 다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때는 언제고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냐 막 이랬는데 일단 국토부는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갖고 새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 터져 나오니까 어제 기획재정부가 과열지구라는 말을 앞에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과열지구의 신규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어떤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방향 자체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듯한데 엇박자 이 해법 나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임대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유도했던 그 목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8년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주어진 게 있어서. 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놓고 혼란스러운 메시지, 앞에 투기 지역이다, 새로 산 집에 한해서다 이런 단서들이 하나씩 붙으면서 정책의 이 혼란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좀 부실한 거 아니냐, 꼼꼼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비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 박사님? 글쎄요, 차라리 좀 생각이 다르거나, 철학이 완전히 제대로 다르거나 하면 논쟁이라도 붙어볼 텐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정책을 바꾸는 정부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전세 대출 문제는 하루 만에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이상 소득자도 이제 발표했다가 번복한 겁니다. 검토 중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다가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꿔버렸어요. 시장의 반발로. 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임대차 사업 그 관련해서는 그 번복하는데 9개월밖에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이런 식으로 정말 9개월 만에 바뀌고 하루 만에 바뀌어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저거 곧 바뀔지도 몰라라고
의구심을 갖고 보게 되는 순간 시장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이게 뭐 야당 공격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뭐 저는 선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더 좀 잘해보려고 예. 부동산 값도 안정시키고 뭐 좀 어떻게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잡아보려는. 예,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의다 아니다라고 지금 정책을 따져서는 안 돼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년 4개월 만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갖고 왔냐. 폭등 예. 뭐 이렇게 표현을 그리고 해도 엄청난 혼란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이건 실력의 문제라고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글을 올렸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부동산 때문에라도 문재인 정부가 추락할 수밖에 없겠다. 빨리 장관 경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시급해졌다. 예. 이런 상태에서 집권당에서 보다 답답하니까 지금까지의 수요 조절 정책을 공급 쪽에서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시하고 있는데 예.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니냐. 적어도 지금의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부동산 팀에다가 예.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정책을 맡기기에는 이미 정책적 신뢰성이 너무 심각하게 추락해 버렸다. 저는 예. 그렇게 진단합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이제 그런 말을 가끔 해요. 뭐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한국에서 교육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예. 정말 중요하면서도 풀기 힘든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덤벼든 건 사실이고 또 해법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얘기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동산이 아닌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전체일 수가 있고 맞습니다. 재산 운영의 전체는 아니랄지라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축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렇죠. 뭐 과언이 그래서 아니죠.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에 대한 대책으로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 부동산 전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엇박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공급 이야기를 하고 국토부에서 해왔던 수요 많이 못 가게 하겠다, 팔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고 두 가지 정책이 이제 엇갈리고 이제 충돌이 되지만 저는 이분을 하는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토론을 하라 이겁니다. 여야가 토론도 하는데 예. 여권 내에서 마침 잘 됐어요.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토론을 해서 지금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도 굉장히 심하게 타격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하는 계기로 삼아서 이것은 뭐 국민들과 야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이것은 정권의 생명하고도 직결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실 부동산 서울과 지방이 정말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강남권을 포함해서 서울 전 지역이 뭐 사실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젊은 중년층 뭐 이 입장에서는 집을 근로소득을 통해서 사기는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든다. 뭐 젊은층 뭐 결혼 안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값만큼은 꼭 좀 정부에서 나라에서 야당 포함해서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